한 남자가 병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혈액형 검사 결과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혈액형은 A형.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은 평생 O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아내도 O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혈액형이 A형으로 나왔습니다. O형인 부모 사이에서 A형인 아이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상식이 한 가정을 송두리째 집어삼켰습니다. 아내는 결백했습니다. 아들은 친자식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그날, 이 사실을 들어야 할 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붉은 달 미스테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90년 6월의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던 초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코앞으로 다가온 탓에 밤 공기마저 축축하게 무거웠습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지붕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안쪽 놀이터의 그네가 바람 한 점 없는 공기 속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세대에서 불이 꺼진 채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경, 한 세대의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이 집의 아내 이모 씨였습니다. 36세. 문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보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 김모 씨, 40세. 무역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직장 회식이 있던 날이었고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혼자 힘으로 걸음을 옮기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벽에 어깨를 기댄 채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남편의 팔을 잡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현관에서 양복 상의를 벗겼습니다. 구두를 벗기고 양말까지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만취한 남편의 무거운 몸을 부축해 안방 침대까지 데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눕힌 뒤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으니 조용히 주무세요. 이 씨는 안방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 건너편 아이들의 방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11세 딸과 9세 아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아이들 방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을지도 모릅니다. 문틈 사이로 아이들의 잠든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씨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치고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가정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역업에 종사했고 아내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학력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안정된 중산층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작은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지. 지금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깊은 밤이었지만 그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4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6시, 김 씨는 극심한 갈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입안이 사막처럼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술이 덜 깬 머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물 한 모금이 절실했습니다. 몸을 일으켜 침대 아래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발바닥에 이상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차갑고 끈적했습니다. 맨발에 달라붙는 느낌. 처음에는 아이들이 흘린 음료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적응한 눈이 바닥을 훑기 시작하면서 흩어진 액체의 색이 드러났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안방 바닥 여기저기에 핏방울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문 쪽을 향해 불규칙한 자국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지방 바로 옆 바닥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쓰던 식도 한 자루. 날칼 위에 검붉은 것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날 길이는 약 30cm. 매일 저녁 이 씨가 식재료를 손질하던 바로 그 칼이었습니다. 4시간 전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으니 조용히 주무세요.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방 바닥에 흩어진 핏방울은 무엇입니까? 문지방 옆에 놓인 이 칼은 대체 무엇입니까?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4시간 전과 똑같은 아파트였지만 공기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광경은 어떤 악몽보다도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안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선 김 씨의 발이 멈췄습니다. 거실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여명과 실내 조명이 뒤섞여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보이는 것은 거실 곳곳에 번진 핏자국이었습니다. 마룻바닥 위로 검붉게 굳어 있었습니다. 피 묻은 발자국도 여러 방향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비릿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복판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내 이 씨였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바닥 위에 쓰러진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가슴과 배, 등 여러 곳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 씨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사방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흘러나온 양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잡아 흔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피부에서 체온이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이 씨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들, 김 씨의 머릿속을 관통한 것은 단 하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으니 조용히 주무세요. 4시간 전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분명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 말이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거실을 가로질러 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11세 딸의 방이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묘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배와 가슴 부위에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9세 아들의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아들의 방. 며칠 전까지 이 복도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이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지금 그 복도에는 피비린내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가 아들의 방을 열었습니다. 아들 역시 피투성이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옆구리와 배, 가슴에 찔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안에서 김 씨를 제외한 3 식구 모두가 같은 밤에 숨져 있었습니다. 거실의 안에 각자의 방에 있는 2 아이. 이 집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김 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4시간 전까지 이 집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내는 깨어 있었고 아이들은 자들어 있었고 남편은 술에 취한 채 돌아왔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이 4시간 만에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해야 할 의무도 이해할 수 있는 여유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김 씨의 손이 전화기를 향했습니다. 1990년 새벽,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전이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유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사람은 공적기관보다 가까운 사람을 먼저 찾게 됩니다. 김 씨의 첫 번째 전화는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사는 매형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인을 찾아가 알렸습니다. 그들이 집안의 참상을 직접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새벽 시간대 아파트에서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사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순찰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춰 섰을 때 동쪽 하늘은 이미 밝아 있었습니다. 6월의 해는 일찍 떠오릅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형사들의 발걸음이 거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바닥에 핏자국, 각 방에 쓰러진 시신. 이 좁은 아파트 안에서 벌어진 일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3명이 살해된 처참한 현장에서 범인이 이 집에 들어온 흔적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사들은 현장을 체계적으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대한민국의 강력사건 수사는 대부분 경험과 발품에 의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과학수사 장비가 지금처럼 갖춰지지 않았고 현장 보존의 개념도 오늘날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 풍기는 비릿한 공기와 바닥에 굳어가는 핏자국만으로도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사팀의 초기 판단은 강도살인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외부에서 침입한 누군가가 가족을 살해한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3명의 피해자 모두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잠을 자던 중 기습을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아파트로 침입해 잠든 가족을 습격한 강도, 그것이 수사 초기의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은 현장을 조사할수록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집안 곳곳을 확인했습니다. 안방 서랍장, 거실 장식장, 옷장 안쪽. 아내 이 씨의 귀금속이 화장대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도 서랍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김 씨의 지갑도 양복 주머니 안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서랍과 장식장은 닫힌 채 정돈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물건이 쏟아져 나온 자국도 없었습니다. 금품을 뒤진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도가 들었다면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3명이나 살해하고도 빈손으로 돌아간 강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거실로 돌아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물건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가구와 물품이 흐트러져 있기는 했지만 누군가 금품을 찾기 위해 뒤진 것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몸이 부딪히며 밀린 흔적에 가까웠습니다. 강도살인 가설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욱 결정적이었습니다. 침입 흔적이 없었습니다. 현관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정상 상태였습니다. 외부에서 열쇠 없이 문을 연 흔적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형사들은 장갑 낀 손으로 베란다 창문의 잠금 장치를 하나씩 잡아당겨 보았습니다.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경첩에 손을 댄 흔적도 유리를 깬 자국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환기구와 가스 배관 통로까지 살폈습니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고 외부에서 접근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990년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현관문이 유일한 출입구였습니다. 창문으로 침입하려면 외벽을 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복도 쪽 이웃집 현관 앞에 놓인 신발장이나 우유 배달함도 건드려진 자국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 복도를 서성이며 침입 경로를 모색한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올 방법이 없다면 결론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범인은 처음부터 이 집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형사들은 이웃 주민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날 새벽 비명이나 다툼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세대 초인종을 눌러가며 물었습니다. 결과는 의미심장했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툼 소리도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 이 아파트 단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3명이 차례로 공격당하면서 단 한 번의 비명도 없었다는 것.
외부 침입자의 소행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 집의 구조상 한 방에서 소리가 나면 안방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들이 잠결에 인기척을 느꼈더라도 놀라지 않았다면 그것은 범인이 이 집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도 주목할 점이 있었습니다. 안방 문지방 옆에서 발견된 식도. 감식 결과 이 칼은 이 집 주방에서 쓰던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흉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 있던 칼이 범행 도구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범인은 그 칼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물을 수거하지도 않은 채 내버려 두었다는 것. 이것은 범인이 이 집을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 없음, 금품 피해 없음, 비명소리 없음, 집안의 칼이 흉기로 사용됨. 이 모든 정황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 집의 내부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아파트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가장이자 최초 발견자인 김 씨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를 조사하면 할수록 수사팀은 예상하지 못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수사의 초점이 남편 김 씨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밀폐된 아파트, 사라진 침입 흔적, 유일한 생존자. 형사들의 입장에서 그를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로 이동하여 집중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아래 김 씨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한 상태였습니다. 형사들이 주목한 것은 몇 가지 정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다수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공격에는 상당한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무작위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깊은 관계에 있는 인물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범행 도구인 식도가 놓인 위치도 의미심장했습니다. 거실도 아니고 주방도 아니었습니다. 남편 김 씨가 잠들어 있던 안방 문지방 바로 옆이었습니다. 마치 범행을 마친 뒤 칼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형사들은 김 씨에게 같은 질문을 시간을 달리하여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회식 장소는 어디인지, 함께한 사람은 누구인지, 몇 시에 자리를 떴는지, 귀가 수단은 무엇이었는지. 김 씨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가 있었고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으며 새벽 2시가 넘어 귀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아내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덧붙였습니다. 술을 마시긴 했지만 정신을 완전히 놓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만약 누군가 집에 침입하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면 아무리 술에 취했더라도 잠에서 깨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김 씨의 항변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아내와의 관계, 경제적 상황, 외도 가능성 등 통상적인 수사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해 나갔습니다.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집중 조사에도 김 씨에게서 수상한 기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진술의 번복도 모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물증이 김 씨의 혐의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김 씨가 입고 있던 옷은 흰 바지와 흰 셔츠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입었던 복장 그대로였습니다. 형사들이 이 옷을 수거해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혈흔이 없었습니다. 흰색 옷에 피가 묻었다면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 씨의 셔츠와 바지 어디에서도 핏자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밀 감식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 사람을 칼로 공격하면 범인의 몸과 옷에 상당량의 혈흔이 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흰색 의복이라면 미세한 빗방울까지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옷은 깨끗했습니다. 혹시 옷을 갈아입은 것은 아닐까? 형사들은 이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세탁기에 최근 돌린 옷이 있는지, 화장실에 물로 씻어낸 흔적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혈흔을 처리했다면 그 증거가 어딘가에 남아야 합니다.
아파트 어디에서도 그런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김 씨의 손이었습니다. 대야에 물을 받아 양손을 담그게 했습니다. 물 위로 번져 나온 것은 핏빛이 아니었습니다. 새까만 색이었습니다. 손에서 나온 것은 피가 아니라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땀과 먼지가 시커먼데 국물이 되어 우러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김 씨는 귀가 후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만취 상태로 들어와 그대로 쓰러져 잠든 것입니다. 만약 범행을 저질렀다면 손에 묻은 피를 씻어냈을 것입니다. 씻지 않은 손, 그것은 오히려 김 씨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흰 옷에 혈흔이 없었습니다. 손을 씻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형사들이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기에는 물증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시신은 있는데 범인이 특정되지 않는 답답한 교착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연일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만 살아남고 나머지 가족이 모두 숨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중앙지 사회면에 실렸습니다. 아파트 밀실에서 벌어진 의문의 참극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여러 매체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와 두 자녀가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는 사실이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반복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보도가 이어질수록 시민들의 관심은 커져갔고 수사팀에 대한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의 손에는 결정적 단서가 쥐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외부 침입의 증거도 없고 유일한 생존자의 혐의도 입증할 수 없는 상황.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죽은 자의 몸뿐이었습니다. 법의학팀의 부검이 의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8일 후 부검대위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990년 6월 20일 사건 발생으로부터 18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 사이 수사팀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증거도 남편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도 없는 상태.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18일 동안 형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법의학팀에 의뢰한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날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이 사건의 부검을 담당한 교수가 소견서를 수사팀에 전달했습니다. 조용한 회의실에서 소견서의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형사들의 눈이 한 줄 한 줄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부검이란 쉽게 말해 사망자의 몸을 의학적으로 정밀하게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상처의 깊이와 방향, 위치와 개수를 분석해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칼에 의한 상처 하나에도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칼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왔는지, 어떤 각도로 찔렸는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상처가 타인에 의한 것인지 스스로에 의한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부검은 말해줍니다. 먼저 딸의 부검 결과였습니다. 심장의 한 곳, 간의 두 곳, 치명적인 자창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창이란 칼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생긴 찔린 상처를 뜻합니다. 이 세 곳의 상처는 모두 생명에 직결되는 장기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검팀이 주목한 것은 치명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왼손과 오른팔에서 방어창이 발견된 것입니다. 방어창.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칼이 날아올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이나 팔을 들어 몸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바닥이나 팔뚝에 베이거나 찔리는 상처가 생깁니다. 그것이 방어창입니다. 방어창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공격을 인지하고 막으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딸은 잠에서 깼습니다. 다가오는 칼날을 보았습니다. 막으려 했습니다. 왼손으로, 오른팔로. 그러나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결론은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다음은 9세 아들이었습니다. 옆구리에서 자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도 방어창이 확인되었습니다. 팔과 다리에 칼을 피하며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이 아이 역시 공격을 인지했습니다. 도망치려 했거나 몸을 비틀어 피하려 했습니다. 팔뿐 아니라 다리에서까지 방어 흔적이 나왔다는 것은 이 아이가 침대에서 몸을 움직이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역시 타살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잠에서 깨어나 공격자를 인지했고 나름의 방법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수사팀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발견된 방어창은 타살의 명백한 증거였고 이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결론이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아내 이 씨.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소속 부교수가 작성한 시체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이 씨의 흉부에서 확인된 자창은 25개였습니다. 그중 7개가 흉벽을 관통하여 흉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심장을, 하나는 오른쪽 폐를, 나머지 5개는 간을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서두에서는 이 상처를 가슴 부위를 흉기로 20여 회 찔려 라고 요약하고 있으나 같은 결정문이 부검 감정서를 직접 인용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25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부검대 위에서 확인된 정확한 숫자는 25이었습니다. 세 피해자 중 가장 많은 수의 상처였습니다. 25번 찔렸습니다. 상처의 위치는 주로 가슴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당연히 이 씨에게서도 방어창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5번이나 찔린 사람이 단 한 번도 막지 않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는 달랐습니다. 전형적인 방어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5번의 상처 동안 전형적인 방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조차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저항했는데 성인 여성이 25번의 공격 동안 칼날을 가로막은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검 감정서에는 저항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자살로 추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같은 감정서의 다른 부분에는 반항 흔적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기록도 남아 있었으며 이 점은 이후 헌법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저항의 흔적이 완전히 부재한 것은 아니므로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별도로 지적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 아이에게서 나타난 것과 같은 칼을 막으려 팔을 들어 올린 명확한 방어창은 발견되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검팀은 상처의 방향도 분석했습니다. 25개의 자창은 가슴 부위에 몰려 있었고 그 방향이 부채꼴 모양으로 일정하게 나 있었습니다. 무작위로 찔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각도, 일정한 방향. 타인이 저항하는 사람을 찌를 때 이렇게 균일한 방향이 나오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방어하는 팔에 막히고 몸이 비틀리고 자세가 바뀌면서 칼의 각도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부검팀은 상처의 깊이에서 한 가지 특징을 더 발견했습니다. 25개의 상처 중 일부는 매우 얕았습니다. 피부만 살짝 긁힌 정도의 상처. 이것을 법의학에서는 주저흔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찌르려 할 때 처음에는 두려움과 망설임 때문에 깊이 찌르지 못하고 얕게 긋는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이 주저흔은 자해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타인에 의한 공격에서는 이런 망설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방어창 없음, 상처 방향이 부채꼴 모양으로 일정, 주저흔 존재, 상처 위치가 손이 닿기 쉬운 가슴에 집중. 법의학 틈의 최종 소견은 이러했습니다.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상처가 가슴 한 부위에 밀집해 있고 그 방향이 부채꼴 형태로 고르게 분포하며 전형적인 저항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자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최종 소견이었습니다. 소견서를 읽어내려 가던 형사들의 손이 멈췄을 것입니다. 18일간 찾아 헤맸던 범인, 외부 침입자도 아니었고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부검대 위의 증거들이 가리키는 사람은 수사팀이 가장 마지막에 떠올렸을 인물이었습니다. 거실에서 25개의 상처를 안고 쓰러져 있던 아내, 이 씨 자신이었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25번 찔렀다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잠들어 있던 두 아이의 방을 차례로 찾아갔다는 것. 그러나 부검 결과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씨가 아이들을 살해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현장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형사들은 부검 소견서를 손에 쥔 채 다시 한번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온 뒤 수사팀은 현장에서 수거한 물적 증거들을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검 소견이 사실이라면 현장의 증거들도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했습니다. 부검은 죽은 자의 몸이 말하는 이야기였고 현장 감식은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물적 기록이었습니다. 둘이 일치해야만 사건의 진실이 완성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핏방울이었습니다. 아내 이 씨가 쓰러져 있던 거실,
그 주변에 점점이 퍼져 있던 붉은 자국들. 혈액 감식 결과 거실 바닥의 핏방울은 모두 아내 이 씨의 혈액과 일치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는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흉기였습니다. 주방 용식도는 남편이 잠들어 있던 안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팀이 이 칼을 감식했을 때 칼자루에서 어렴풋한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1990년의 지문 감식 기술은 오늘날에 비하면 초보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선명한 지문이 아니라 희미한 잔상에 가까웠지만 대조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이 씨의 지문이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증거로 열거된 것은 혈흔 족적 혈액형 감정 결과이며 지문에 관한 직접적 기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칼자루의 지문 검출은 당시 수사기관의 감식 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결정문이 채택한 증거 목록과는 출처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칼을 마지막으로 쥔 사람이 이 씨였다는 것을 가리키는 정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아이들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딸의 바닥에 혈흔이 섞인 족적 3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맨발 자국이었습니다. 이 족적을 대조한 결과 이 씨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안방 문 손잡이와 딸의 방문 손잡이에 묻어있던 혈흔을 감식한 결과 이 씨의 혈액형과 동일한 O형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씨가 피 묻은 손으로 방문을 열고 닫으며 아이들의 방과 안방을 오갔다는 물적 증거였습니다. 이 족적과 혈액 감정 결과는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핵심 증거로 인용됩니다. 네 번째 증거는 이 씨의 의복에서 나왔습니다. 이 씨의 속옷과 티셔츠에서는 O형 혈흔이, 바지에서는 아들의 혈액형과 같은 A형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씨 자신의 피와 아들의 피가 이 씨의 옷 위에 함께 묻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들의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아들의 피가 이 씨의 바지에 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거실의 핏방울, 딸의 방 바닥에 남은 족적 3점, 방문 손잡이의 혈흔, 이 씨 의복 위에 2가지 혈액형, 부검 결과와 물적 증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날 밤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만취한 남편 김 씨가 귀가합니다. 아내 이 씨가 현관문을 열고 남편을 맞이합니다. 남편을 안방 침대에 눕히고 잠든 것을 확인합니다. 이 씨는 주방으로 갑니다. 식도 한 자루를 꺼냅니다. 매일 저녁 식재료를 손질하던 바로 그 칼이었습니다. 이 씨는 먼저 한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아이의 방을 먼저 찾아갔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이 씨가 2 아이의 방을 모두 방문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잠든 아이를 공격했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힘으로 어머니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씨는 첫 번째 아이의 방을 나왔습니다. 맨발에 피가 묻은 채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새벽의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이 씨의 발자국만이 바닥에 하나씩 찍혀갔습니다. 2번째 아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2번째 아이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팔뿐 아니라 다리로도 칼을 피하려 몸부림쳤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비틀고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역시 끝내 쓰러졌습니다. 2 아이가 모두 숨을 거둔 뒤 이 씨는 거실로 나와 스스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잠든 남편이 있는 안방, 그 바닥 위에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부검 감정서가 기록한 25곳의 자창, 그중 흉벽을 관통한 7곳의 치명상, 심장과 폐와 간이 손상된 상태에서 이 씨가 어떻게 안방까지 이동하고 다시 거실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부검 감정서는 이 점에 대해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 씨가 사망 직전까지 자의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자해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이동이 가능했다는 의학적 소견이었습니다. 다만 치명적 장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안방까지 걸어가 칼을 내려놓고 다시 거실로 돌아오는 것이 정말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헌답재판에서 핵심 의문점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수사팀의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아내 이 씨가 잠든 2 자녀를 차례로 살해한 뒤 스스로 가슴을 찔러 자살한 것. 부검 소견과 물적 증거가 모두 이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내려진 순간 수사팀 앞에 새로운 질문이 놓였습니다. 대체 왜 이 씨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이 씨는 약국 일과 가사를 묵묵히 병행하며 자녀들의 교육에 깊이 관여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이웃 중 누구도 이 씨에게서 극단적 선택의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런 어머니를 이토록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내몰았습니까? 수사팀은 동기를 찾기 위해 이 가정의 안쪽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부부 사이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하나의 균열이 드러나게 됩니다. 수사팀이 이 가정의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내 이 씨라면 무엇이 그녀를 그 지경까지 몰아갔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동기 없는 범행은 없습니다. 특히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에는 그만큼 극단적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먼저 이 가정의 경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남편 김 씨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의 대한민국은 88올림픽 이후 경제 성장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무역 관련 업종은 비교적 전망이 좋다고 여겨지던 분야였습니다. 아내 이 씨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습니다. 약사 면허를 가진 여성이 직접 약국을 경영한다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도 상당한 전문직이었습니다. 부부 모두 고학력자였습니다. 남편은 대학 졸업 후 무역 분야에 진출했고 아내 역시 약학대학을 졸업한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1990년의 대한민국에서 부부가 모두 대졸학력에 각자의 직업을 가진 가정은 흔치 않았습니다. 빚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업상의 문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급을 노린 정황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습니까? 형사들은 다른 가능성도 탐색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있었는지, 아내의 외도가 있었는지, 시댁과 친정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는지, 이웃이나 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씩 확인했지만 뚜렷한 갈등 요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이었다고, 부부 사이도 좋아 보였다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수사팀이 부부의 가까운 지인들을 더 깊이 탐문하면서 이 가정의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던 균열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돈도 외도도 시댁 갈등도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혈액형이었습니다. 남편 김 씨의 혈액형은 O형이었습니다. 적어도 김 씨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이 씨의 혈액형도 O형이었습니다. 딸의 혈액형 역시 O형이었습니다. O형인 아버지와 O형인 어머니 사이에서 O형인 아이가 태어나는 것, 유전액적으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9세 아들의 혈액형은 달랐습니다. A형이었습니다. O형과 O형 사이에서 A형 자녀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혈액형 유전의 원리를 잠시 설명해야 합니다. 사람의 혈액형은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받아 결정됩니다. A형과 B형 유전자는 O형 유전자보다 우성입니다. O형은 양쪽 부모 모두에게서 O형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때만 나타납니다. 따라서 O형인 사람은 O형 유전자만을 가지고 있고 O형 부모 사이에서는 O형 자녀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990년 당시 일반인이 알고 있던 상식이었습니다. 국민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기본적인 유전 법칙이었습니다. 이 상식에 따르면 O형 부부 사이에서 A형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편 김 씨는 자신의 혈액형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평생 동안 2차례의 혈액형 검사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학교 시절, 두 번째는 군 입대 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 씨가 2차례 검사에서 모두 O형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번의 검사, 2번 모두 O형. 김 씨에게 자신의 혈액형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정된 사실이었습니다. 그 확신 위에서 아들의 A형이라는 결과는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갖게 됩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 이것이 남편 김 씨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이후 김 씨 본인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1990년, 대한민국에는 아직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가 실용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가 한국에서 실용화된 것은 이듬해인 199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검사를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인물이 바로 이 사건의 부검감정서를 작성한 법의학과 교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세구의 시신을 부검대 위에서 마주했던 법의학자가 불과 한 달 뒤인 1990년 7월부터 DNA 친자 확인 기술 연구를 시작했고 이듬해 이를 구문회에 도입했습니다. 만약 이 검사가 1년만 먼저 존재했더라면 김 씨는 아들이 자신의 친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 1년의 차이였습니다. 그 1년이 세 사람의 목숨과 한 가정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1990년에 김 씨에게는 혈액형 검사 외에 친자 여부를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체혈 1번, 재검사 1번이면 끝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검사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와 현장 증거가 아내 이 씨의 범행과 자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앞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평범한 주부가 사랑하던 아이들을 칼로 찌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수사팀은 범행 동기를 찾기 위해 이 가정의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 가정에 균열이 생긴 것은 아들의 혈액형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학생 건강기록부에 혈액형이 A형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결정문에서도 학생 건강기록부에 기재된 아들의 혈액형이 A형으로 나타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유전법칙에 따르면 O형 부부 사이에서 A형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딸의 혈액형은 O형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아들의 A형은 더욱 두드러지는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혈액형 판정 방식입니다. 1980년대까지 국민학교와 군 입대 시 실시되던 혈액형 검사는 대부분 슬라이드법이었습니다. 유리판 위에 혈액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형청시약을 섞은 뒤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육안으로 판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검사 당시의 온도나 시약 상태, 판독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혈액 관련 기관의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간이 혈액형 검사의 경우 오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국민 상당수가 자신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고 이 보도 이후 전국 병원에 혈액형을 재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국민학교 시절과 군 입대 시 받았던 검사도 바로 이 슬라이드법이었습니다. 교실에서 간이 키트를 이용해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찔러 피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시약의 반응을 눈으로 읽는 검사. 정밀 의료기관이 아닌 학교 교실과 징병검사장에서 이루어진 간이 판정이었습니다. 2번이나 같은 결과가 나왔으니 김 씨로서는 자신의 혈액형이 틀렸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2번의 검사는 모두 같은 방식, 같은 한계를 가진 간이법이었다는 사실을 김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수사 과정의 기록과 사건 이후 남편의 주장이 크게 엇갈립니다. 여기서 그 엇갈림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아들의 혈액형이 A형으로 나온 일 때문에 부부가 오래전부터 심하게 다투었으며 김 씨가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아내를 괴롭혔고 아내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 기록에 따르면 아내 이 씨는 남편에게 혈액형을 다시 검사해보자고 제안했으나 김 씨는 거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이나 검사에서 확인한 결과인데 그것이 틀렸을 리가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사건 이후 김 씨 본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아들의 혈액형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자신이 아닌 아내였으며 의사에게 확인한 결과 확률은 적지만 O형 사이에서도 A형이 나올 수 있다는 답을 들었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혈액형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혈액형 관계로 아내를 의심한 적도 합의 이혼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납득했으므로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한 시사주간지에 보도되었으며
최초 보도를 했던 일간지는 결국 정정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이 수사 기록을 인용하되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강남경찰서의 담당 형사 역시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경찰 측도 명백한 자살 이유를 특정하지 못해 동기불상으로 결론 지었을 뿐인데 마치 경찰이 자살 동기를 혈액형 O판에 의한 의처증으로 확정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경찰 수사의 공식 결론에서 범행 동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록과 김 씨의 주장 사이에서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지금으로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유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병원에서 체혈 한 번이면 끝났을 확인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뿐입니다. 그 확인을 가능하게 해줄 DNA 칭자 확인 검사는 불과 1년 뒤에야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1990년의 그 가정에는 진실을 밝힐 도구가 없었습니다. 확신과 억울함 사이에서 이 가족은 되돌릴 수 없는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갈등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의 기록과 남편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사 과정에서 정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전해드리되 김 씨의 반박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과정의 기록에 의하면 한때 다정했던 남편의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의 온기가 사라졌고 대화가 줄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도 시선이 마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 이 씨가 말을 건네면 김 씨는 짧은 대답만 돌려보내거나 아예 입을 다물었다는 것이 주변 진술의 내용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일부 자료에는 또 한 가지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 씨가 아내 약국 인근 다방에 앉아 약국 출입구를 지켜보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아내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지를 살폈다는 내용이었고, 이를 아내에 대한 감시 행위로 해석한 기술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1차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나 당시 주요 언론 보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김 씨 본인 역시 전면 부인한 사안입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 지금으로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내 이 씨의 상태였습니다. 이 씨에게는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었습니다. 우울증 진단 기록도, 약을 처방받거나 상담을 받은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약사라는 직업 특성상 정신건강 관련 약물에 대한 지식은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약을 복용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구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진술은 일관적이었습니다. 이 씨를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약국 일과 가사를 병행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살림을 꾸려갔다고.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빠지는 법이 없었고 아이들 숙제를 함께 봐주는 어머니였다고. 이웃 주민 중 누구도 이 씨에게서 이상한 기미를 느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1990년의 대한민국은 정신건강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시대였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정신과를 찾아간다는 것은 곧 사회적 낙인을 의미했고 가정 내 갈등은 집안일로 치부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 수치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씨가 설령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더라도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사팀은 동기를 끝내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강남경찰서 담당 형사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백한 자살 이유를 가려내지 못해 동기 불상으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수사 결과는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이로부터 수개월 뒤인 그해 11월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 사이 이 사건을 둘러싼 언론 보도와 사회적 파장은 수사팀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1990년 11월 29일 밤이었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6달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담당 검사가 최종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 이 씨에 대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추 처분이었습니다.
이 씨를 살인죄의 피의자로 입건하되 피의자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기소할 수 없다는 형식적 결정이었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수사 결과를 유지한 채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경찰의 공식 수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부검 소견과 현장의 물적 증거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내 이 씨가 잠든 두 자녀를 차례로 살해한 뒤 스스로 가슴을 찔러 자살한 사건. 이것이 공식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에는 한 가지 빈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기였습니다. 왜 이 씨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수사팀은 끝내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수사 결론에서 범행 동기는 두 글자로 남았습니다. 동기불상. 동기를 알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혈액형 갈등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추정이 유력하게 거론되었지만 이를 확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 씨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현장 어디에서도 이 씨의 마지막 심경을 적은 메모나 편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었고 살아남은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동기를 단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달랐습니다. 사건 직후인 6월 초부터 중앙지 사회면에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만 살아남은 아파트 밀실의 참극, 어머니와 두 자녀가 흉기에 의해 사망했다는 내용이 여러 매체의 사회면에 장식했습니다. 밀폐된 아파트에서 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되고 남편만 살아남은 기이한 사건. 시민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소지였습니다. 그러나 보도의 방향이 급격히 바뀐 것은 부검 결과가 알려진 6월 20일이었습니다. 이날 한 일간지가 사회면에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부검 결과 동반 자살로 판명되었으며 자살 동기는 혈액형 오판에 의한 의처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날 주요 석간들이 동일한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일간지가 국민 상당수가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고 혈액형 우판의 원인을 해설하는 기사, 혈액형에 의한 친자 확인법을 과학상식으로 다루는 기사가 잇따랐습니다. 6월 22일 전후로는 사건의 충격으로 혈액형을 재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병원에 몰리고 있다는 후속 보도도 등장했습니다. 사건의 보도가 쏟아지면서 전국적으로 혈액형 재확인 열풍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병원과 보건소에 자신의 혈액형을 다시 검사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실제로 혈액형이 잘못 기록되어 있던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비극이 사회 전체에 불안으로 번진 것입니다. 평생 믿어왔던 자신의 혈액형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 하나가 또 다른 가정에서도 같은 비극을 낳을 수 있다는 두려움. 신문 지면에서는 혈액형 소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만큼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보도를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보도의 출발점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동기를 확정하지 않았는데 언론은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동기불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은 보도 속에서 점차 희미해졌고 대신 혈액형 오판과 의처증이라는 선명한 서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독자들에게 전달된 것은 명확한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혈액형 때문에 아내를 의심하고 괴롭혔으며 견디다 못한 아내가 두 아이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보도의 물결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 김 씨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와 두 자녀를 잃은 사람이 동시에 그 비극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고 있었습니다. 처자식을 잃고 넋이 빠져 있는 사이 언론은 이미 김 씨를 의처증에 사로잡혀 아내를 극단적 선택까지 몰아간 남편으로 그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발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향한 곳은 언론중재위원회였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뒤 한 가지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김 씨의 재혈액형 검진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부부간 갈등의 원인으로 혈액형 문제가 지목되었고 언론 보도까지 쏟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의 혈액형이 A형인데 부모가 모두 O형이라면 유전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맞는지
아무도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도 부검팀도 언론도 김 씨가 O형이라는 기존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사건 종결 후 김 씨는 병원에서 혈액형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O형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혈액형은 A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이 사실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혈액형 함정 결과 A형인데 본인 자신은 O형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슬라이드법의 한계가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의 검사가 틀렸습니다. 군 입대 시의 검사도 틀렸습니다. 두 번의 검사, 두 번 모두 오류였던 것입니다. 김 씨가 평생을 O형이라고 믿어왔던 그 확신의 근거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유전 법칙에 따르면 A형인 아버지와 O형인 어머니 사이에서 A형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9세 아들은 김 씨의 친자가 맞았습니다. 아내 이 씨는 결백했습니다. 외도는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도 없었습니다. 수사 기록의 추정에 따르면 이 씨가 수개월간, 어쩌면 수년간 견뎌야 했을 의심과 냉대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유리판 위에 떨어뜨린 피 한 방울을 육안으로 읽어낸 간이 판정, 그 오판 하나가 30년 뒤 한 가정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진 날 그것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아내 이 씨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백합니다. 아들은 남편의 친자가 맞습니다. 당신이 호소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이 씨에게 전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나 이 씨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11세 딸도 9세 아들도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 진실을 들어야 할 세 사람은 모두 떠난 뒤였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김 씨 혼자였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김 씨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전하는 사실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옳았다는 증거이자 자신의 확신이 틀렸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틀린 확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김 씨는 텅 빈 아파트에서 매일 마주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혈액형 재검진 결과가 알려지면서 언론의 논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처증에 의한 비극이라는 서사를 전했던 보도들이 이제는 혈액형 오판 자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간이 검사의 부정확성, 국민학교 혈액형 조사의 허점, 혈액형에 대한 맹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 보도의 초점이 개인의 비극에서 제도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에게 이 모든 것은 또 다른 국면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를 잃은 사람이 이제 자신의 혈액형이 A형이었다는 사실까지 세상에 알려진 상황. 언론의 보도가 계속되는 한 김 씨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이 씨의 유족들 역시 이 결과를 받아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습니다. 1990년 여름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보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혈액형 오판에 의한 의처증이 비극을 불렀다는 서사가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한 언론사가 6월 20일 처음으로 혈액형 오판과 의처증을 사건의 동기로 보도한 이후 같은 날 석간들이 일제히 동일한 내용을 실었고 다음 날에는 혈액형 오판의 과학적 해설 기자가 이어지며 그 다음 날에는 병원의 혈액형을 재확인하려는 시민들이 몰리고 있다는 후속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단 이틀 사이에 하나의 서사가 완성되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이름은 기사에 직접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발생 장소, 가족 구성, 직업, 나이 등 구체적인 정황이 상세하게 보도된 이상 주변 사람들이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 씨는 아내와 두 자녀를 잃은 유족이면서 동시에 보도 속에서 비극의 원인 제공자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괴롭히고 재검사를 거부하여 결국 아내를 극단으로 몰아간 남편. 그것이 보도를 통해 그려진 김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초 보도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신청서에는 해당 보도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가 제시한 반박의 핵심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혈액형 이야기를 먼저 꺼린 것은 자신이 아닌 아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의사에게 문의했고, 확률은 적지만 O형 부모 사이에서도 A형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단 한 번도 혈액형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혈액형 관계로 아내를 의심한 적이 없으며 그 일로 합의 이혼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보도에서 묘사된 것처럼 아내에게 냉대를 보이거나 혈액형 문제로 다투거나 이혼을 언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셋째, 아내를 미행하거나 감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약국 인근 다방에서 아내의 출입을 지켜보았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넷째, 한 언론사가 아들의 통지표에서 혈액형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당시 아들의 통지표에는 혈액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도의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섯째, 혈액형 문제로 고민하면서 술을 자주 찾게 되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직장 회식 외에 별도로 음주 횟수가 늘어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은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고 괴롭히지 않았으며 혈액형 문제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니 정정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김 씨가 제시한 반박은 단순한 감정적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통지표의 혈액형 기재 여부, 의사 상담 여부, 이혼 요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짚어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청이 접수된 후 최초 보도를 낸 해당 언론사는 김 씨의 구체적인 반박을 인정했습니다. 1990년 7월 7일자 지면 사회면에 혈액형 오판이 자살의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정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존 보도에서 의처증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인 것처럼 단정했던 부분을 수정하는 성격의 정정 보도였습니다. 기사에는 처자식을 잃고 넋이 빠져 있는 가장 김 씨의 의문과 주장이 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이 정정 보도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정정보도 기사가 나간 뒤에도 중재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언론이 한 가정의 비극을 자의적으로 재구성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미 무너진 가정 위에 사실과 다른 보도까지 더 씌워진 것이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2 자녀를 잃은 사람의 분노이자 보도에 의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의 절규였습니다. 같은 시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측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념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경찰 역시 명백한 자살 이유를 특정하지 못해 동기불상으로 결론지었을 뿐인데 마치 경찰이 자살 동기를 혈액형 오판에 의한 의처증으로 확정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언론의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동기를 확정한 적이 없었고 검찰도 동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11월 29일자로 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를 언론이 메운 것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설 중 하나, 그것도 확인 단계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추정이 보도를 통해 사실처럼 굳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한 시사주간지는 이 사건의 보도 경과 전체를 되짚으며 비판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최초 보도 이후 매체들이 사실 확인 없이 경쟁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 보도했고 그 과정에서 추정이 기정사실처럼 굳어졌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해당 주간지는 결과적으로 이 보도들이 당사자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긴 채 언론의 자정 능력에 대한 의문만 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김 씨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면 이 사건의 동기는 완전한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혈액형 갈등이 없었다면, 부부 불화가 없었다면, 의처증이 없었다면 도대체 이 씨는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까? 유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두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반대로 수사 기록의 내용이 사실에 가깝다면 김 씨가 정정 보도를 요청한 것은 자신에게 쏠리는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잃은 슬픔 위에 비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회적 시선까지 감당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든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가야 했고 그 살 위에 더 씌워진 낙인을 벗기 위해 싸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수사 기록과 김 씨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으며 이 둘 사이의 괴리를 메워줄 제3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 씨만이 이 사건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 이 씨의 어머니, 즉 피해자의 친정 어머니 역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두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결론.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것을 수긍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진범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그 진정의 내용에는 사위 김 씨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범인이 아니라면 그 밀폐된 아파트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에게 시선이 향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이미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은 피의자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피의자 이 씨가 살인의 진범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했다는 수사 결과를 사실상 유지한 채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기소할 수 없다는 형식적 결정이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딸을 살인범으로 지목한 채 사건을 끝내겠다는 것은 어머니에게 딸의 오명을 영원히 안고 살아가라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고소인 자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통상적인 법률 절차로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사실상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의 어머니가 향한 곳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문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였습니다. 1991년 2월 18일 이 씨의 친정어머니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딸이 살인범으로 지목된 채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실제로는 딸 역시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찰의 수사 중지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1일 선고된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다수 의견은 세 가지 의문을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첫째, 이 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해야 할 범행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의 혈액형 문제로 남편과 다투었다는 자료는 있으나 그것이 동반 자살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유서나 신변 정리 흔적도 전무했습니다. 둘째, 이 씨 흉부에 25개의 자창이 있고 그중 7개가 흉벽을 관통하여 심장, 우폐, 간을 손상시킨 상태에서 빈사 상태의 여성이 흉기를 남편이 잠든 안방까지 옮긴 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사망했다는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아들 시신에서 확인된 각이 지고 가늘고 긴 물체에 의한 자창을 가한 흉기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부검감정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혈흔 및 지문감정서의 기재, 관계 참고인 진술 등을 기초로 한 검찰의 수사 종결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자위적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 김 씨 역시 와이셔츠, 손목시계, 반지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고 딸방 바닥의 혈흔 족적 3점이 이 씨의 것과 일치하며 이 씨의 바지에서 아들의 혈액형과 같은 A형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김 씨를 진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심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재판관은 단독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다수 의견이 스스로 인정한 의문점들, 즉 동기 부재와 빈사 상태에서의 흉기 이동,
미발견 흉기가 곧 재수사의 필요성을 입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구체적 정의 구현을 외면한 채 형식 논리로서 미제 사건의 종결 처리를 하기 위하여 서둘러 사건을 매듭지은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원점 재수사를 명하는 인용 결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다른 2명의 재판관은 별개의 각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피의자 사망에 따른 형식적 결정일 뿐 살인 혐의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수사 중지에 대한 소원이라 하더라도 고소와 항고, 재항고의 사전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다수 의견 6인 기각, 반대 의견 1인 인용, 별개 의견 2인 각하로 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헌법 소원은 기각되었지만 결정문 본문에 적시된 3가지 의무는 사실상 이 사건이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음을 공식 기록으로 남긴 셈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이 사건을 둘러싼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사실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건의 다른 면을 비추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후일담은 남편 김 씨의 혈액형 재검사 결과였습니다. 김 씨의 실제 혈액형은 O형이 아닌 A형이었습니다. 국민학교와 군입대 시 실시한 슬라이드 방식의 간이검사가 2차례 모두 오류를 낸 것이었습니다. A형 아버지와 O형 어머니 사이에서 A형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유전학적으로 완전히 정상입니다. 이는 이 씨에 대한 부정 혐의의 근거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고,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남편이 혈액형 감정 결과 A형인데 본인 자신은 O형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의 논리 구조는 근본적으로 흔들립니다. 경찰과 검찰이 구성한 서사, 즉 혈액형 문제로 인한 부부 갈등이 이 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았다는 설명의 전제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이 지적한 범행 동기 불명은 단순한 수사 미진이 아니라 애초에 동기가 될 수 없는 사실관계를 동기로 삼았던 구조적 오류였던 셈입니다. 동시에 과학적 의문도 여전합니다. 부검감정서는 이 씨의 흉부 25개 자창 중 7개가 흉벽을 관통했다고 기재하면서도 자창 방향이 부채꼴 모양으로 일정하고 주저흔이 있어 자살로 추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2차 출처에서는 이 씨의 자창을 14개로 기술하고 있어 결정문의 20여 회 및 감정서의 25개와 수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2차 출처의 부종합성으로 보이며 공식 기록인 감정서 기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아들 시신에서 확인된 각이 지고 가늘고 긴 물체에 의한 상처를 낸 흉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찌른 후 자해하여 빈사 상태에 이른 여성이 흉기 하나는 안방에 두고 다른 하나는 어딘가에 감추었다는 시나리오는 결정문 스스로가 설득력이 없다고 적시한 부분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해로부터 1년 뒤인 1991년 한국에 DNA 친자 확인 검사가 도입되었습니다. 만약 사건 당시 이 기술이 존재했다면 아들의 친부 여부는 즉시 확인되었을 것이고 비극의 도화선인 혈액형 오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 교수가 이듬해 한국 최초의 법의학 DNA 감정을 실시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기술 한 세대의 격차가 한 가족의 운명을 갈랐음을 보여주는 비극적 우연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확정된 진실 없이 남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씨의 범행과 자살로 종결했고 헌법재판소는 그 판단을 번복하지 않았으나 동시에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기 어렵다고 공식 기록에 남겼습니다.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요구한 재수사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 6월의 어느 새벽 송파구 한 가구에서 3사람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11살 소녀, 9살 소년, 그리고 36살의 어머니였습니다. 법은 어머니를 범인이라 추정했고 어머니의 어머니는 그 추정에 평생을 한거했습니다. 혈액형이라는 지금은 성격 점치기에나 쓰이는 4글자가 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O형이라 믿은 남자와 O형인 여자 사이에서 A형 아이가 태어났다는 한 줄의 검사 결과가 신뢰를 의심으로, 의심을 감시로,
감시를 파국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혈액형은 처음부터 A형이었습니다. 2번의 검사가 2번 모두 틀렸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유죄 판결도 없고 무죄 판결도 없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죽었고 죽은 사람에게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말미에서 재판관은 이렇게 썼습니다. 딸의 사인도 불명한 채 2 손자를 살해당한 청구인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그 한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진실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1년만 늦게 혹은 1년만 일찍 과학이 도착했더라면, 만약 슬라이드 위의 시약이 정확하게 반응했더라면, 만약 누군가 내 혈액형을 다시 검사해보겠다는 한마디를 했더라면 세 사람은 그 새벽을 넘기고 다음날 아침을 맞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의 가정법은 없습니다. 남은 것은 기록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붉은 달 미스테리였습니다.